네, 지금 샌드위치는 밖에 도착을 해서 끝나면 바로 세팅해서 제공해 드릴 거예요. 자,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맡은 세션은 이제 스위프트 인터널이라고 그래서 스위프트 내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오늘 세션 전체가 10가지인데 이제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오전, 중간에 오후, 그리고 끝에 나눠져 있는데 제가 세션 분배를 이렇게 쉬운 거 하다가 조금 어려운 거 있고 쉬운 거 하다 조금 어려운 거 있고 이렇게 난이도를 조금씩 분배를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타이밍이 조금 어려운 타이밍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막 수식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제가 어제 수식 입력하다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오늘 그 세션, 제 세션에서 그 수식 4개만 기억하고 가셔도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세요. 네, 제가 발표할 순서는 스위프트 컴파일러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컴파일러가 안에서 어떻게 타입 시스템으로 타입 인퍼런스를 해서 타입 추정을 하는지, 타입 추정 과정이랑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 타입들을 어떻게 컴파일해서 결과가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스위프트 파운데이션에 이번에 추가됐던 클래스들이 어떤 것들이 이제 뭐 좀 쓸모 있는지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끝까지 들어보시고 네, 머릿속에 뭐가 남는지 한번 같이 가보시죠. 스위프트 컴파일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스위프트 컴파일러는 이제 LLVM 얘기를 조금 해드릴 건데, 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난관이더라고요. 네. 자, 몇 분이나 웃어주실지 잘 모르겠지만, 네, 터지신 분 한 분 계셨어요. 네, 제가 오늘 중에서 이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 가리지 말고 웃어주세요. 네, 그냥 크게 웃어주셔도 좋고요. 네, 자, 시작은 네. 누구나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셨던 분들에게 네, 아픔을 안겨줬던 네, 컴파일러 과목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컴파일러 과목이 있었더라. 네, 이제 잠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드래곤북으로 이제 공부를 하셨던 분들에게 추억을 선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LLVM은 애플이 만든 컴파일러예요. LLVM은 애플이 만든 컴파일러인데 시작은 사실 이름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로우 레벨 버추얼 머신. 이름은 전혀 컴파일러 같지 않은데, 이제 사실 이 크리스 네트너라는 사람이 2002년에 석사 논문을 쓰면서 멀티 스테이지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석사 논문을 쓰면서 이 LLVM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요 아킷 인프라스트럭처를 오픈소스로 구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연구실 사람들이랑 뭐 이렇게 미국 정부 투자도 좀 받고 그래서 오픈소스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이 논문에 근거한 컴파일러 구조를 이제 구현을 하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이 버추얼 머신을 위한 그 가상 언어들, 컴파일을 하고 났을 때 중간 언어들을 먼저 만들었었는데, 이제 컴파일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픈소스로. 그러면서 이제 LLVM 프로젝트가 점차 이제 참여하는 오픈소스들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한 6명, 7명 늘어나면서 이제 버전이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돌아갈 수 있는 상태가 돼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 타이밍에 이제 2002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2005년도쯤에 애플이 이제 스폰서를 하기 시작을 해요. 돈을 대주면서, 그래, 너네 컴파일러 좀 만들어봐.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07년도가 딱 되는 순간, 네, 애플이 그 오픈소스 하던 팀을 통째로 다 스카웃을 해서 컴파일러 팀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애플의 컴파일러 팀으로 들어가서 이제 LLVM 오픈소스를 만들면서 우선은 애플이 필요한 걸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오픈소스에다 릴리즈하는 형태로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크리스 네트너라는 사람이고요. 네. 나이는 이제 40대가 막 넘어가는, 네. 나이는 저랑 비슷한데 한 일은 저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오늘 후원을 해주셨던 램
그 오피스에서 이 스위프트 미더블 매달 작년에 계속 매달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위프트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이제 저희처럼 모여서 계속 얘기를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이제 그 맨 뒤에 조용히 와가지고 그냥 이름도 크리스라고 써놓고 조용히 있다가 네, 아무 말 안 하고 가고 그랬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사진을 찍힌 겁니다. 어느 순간. 네, 그때 사진이고요. 그래서 크리스 네트너가 참여하고 나서 뭐 여담이지만 와이프도 같이 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어요. 둘이 부부가 네, 같은 컴파일러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4.2였던 그 당시에 GCC 4.2였던 거를 LLVM 프로젝트로 대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코드 생성기를 대체하고 최적화기를 대체하고 그래서 보통은 컴파일러를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거든요. 프론트엔드, 백엔드, 그리고 미드엔드에서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요 앞부분은 오브젝티브-C랑 C, C++ 원래 개발하던 프론트엔드를 그대로 쓰면서 뒤에 컴파일러 만드는, 실행 파일 만드는 부분만 LLVM으로 먼저 대체를 해요. 그래서 과도기적으로 LLVM GCC라고 해서 요 엑스코드를 깔면 GCC랑 LLVM GCC가 같이 깔렸었어요. 두 개 같이 깔려서 쓰다가 이제 엑스코드 6부터였나요? 네, LLVM만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GCC는 엘리어스로 LLVM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엑스코드를 깔아도 GCC가 안 깔리고요. 다 LLVM 컴파일러로 다 대체가 되어 있습니다. 자, 네. 이래서 이제 각각의 프론트엔드, 이제 오브젝티브-C를 처리해주는 크랭이라는 프론트엔드도 만들고 LLVM 최적화기 코드 생성기를 다 만들어서 풀세트가 완성이 된 이후로는 대체가 됐죠. 그래서 대체를 하고 나서 크리스 네트너가 시작한 게 바로 스위프트 프로젝트였던 거죠. 그래서 LLVM을 다 풀세트로 만들고 나서 이제 스위프트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네, 일본에는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네, 내용이 굉장히 궁금한 책인데, 네,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해가지고, 네, 만화책인지, 네, LLVM 책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책 내용이 굉장히 궁금한 LLVM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LLVM이 완성도가 높아져 가면서 2.8, 뭐 2.9 때까지만 해도 버그가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3점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지금이 3.4 뭐 이런데 요즘에는 엑스코드 버전이랑 같이 그냥 불러서 나가고 있어요. 그 엑스코드에 포함되어 있는 LLVM 컴파일러들은 오픈소스 프로젝트 버전이랑 상관없이 그냥 그 엑스코드 버전이랑 같이 나가거든요. 그거랑 좀 차이가 난다는 거는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스위프트 컴파일러는 LLVM 컴파일러랑 거의 비슷한데 이 뒷부분은 똑같아요. 미드렌지랑 백엔드랑 똑같은데 앞에 프론트엔드를 두 단계를 만들어 놨어요. 스위프트 프론트엔드랑 중간 언어 스위프트를 LLVM 언어로 바꾸기 전에 중간에 최적화기를 하나 더 넣어서 이 두 단계가 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에서는 스위프트 파일을 읽어서 이제 중간 언어를 만들고요. 중간 언어를 만들면서 타입 검사를 합니다. 타입 검사가 이제 스위프트에 있는 이제 타입 추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타입 추정이 안 되면 컴파일러가 여기서 멈춥니다. 프론트엔드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입이 뭔가 명시적으로 안 되면 플레이그라운드나 스위프트 코드가 아예 화면이 먹통이 되잖아요. 이게 프론트엔드 단계가 지나가질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중간 언어 최적화는 이제 만들어 놓은 SIA를 이제 트랜스폼 변환하고 합치고 뭐 최적화시키고 하는 작업이랑 아크 코드가 여기서 들어가요. 그리고 제네릭 코드들의 타입들이 여기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IR과 코드 생성기를 통해서 최종 바이너리가 만들어지는 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이 SIL이라는 거를 잠시 기억을 해두시면 뒤에 설명할 때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타입 시스템인데요. 네, 조금씩 헬게이트가 열리고 있죠. 이제 번역을 하려고 했는데 번역을 할 수 없는 용어들이 계속 나와서 그냥 영어로 돼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역을 해보니까 조사도 아니고 한글로 쓸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외래어 표기만 재속해놓고 있어서 네, 그냥 원어로 써놨습니다. 네, 우선은 오브젝티브-C 타입 시스템부터 잠깐 살펴보면 오브젝티브-C는 C 스타일의 원래 타입을 매칭을 해주는 거하고 스태틱한 거하고 스몰톡 스타일의 덕 타입이 같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덕 타입은 뭐냐면 이제 그 클래스나 그 타입에 해당하는 프로퍼티나 메소드가 정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타입이 그대로
있어서 타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타입이든 어떤 객체든지 그 메시지가 있으면 그 함수를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쿼기나 워크 같은 메소드가 있기만 하면 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객체다라고 판단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ID 타입으로 받아서 그냥 메시지 호출을 했을 때 런타임에 그 메시지가 구현이 돼 있으면 실행이 되잖아요. 근데 없으면 죽어버리죠. unknown selector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게 덕 타입의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스위프트는 근데 덕 타입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위프트는 굉장히 이제 강한 타입 시스템이고, 그 타입 시스템 검사 타입 체커도 강한 반면에 타입을 안 썼을 때 추정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보시면 위에 있는 코드는 이제 함수에 선언되어 있는 인자값에 선언되어 있는 거 가지고 리턴 값이 뭔지를 추정할 수 있는, 어떤 변수가 리턴 값이 int형이니까 얘는 int 타입이겠구나 라고 추정해 준다던가, 혹은 변수에 선언되어 있는 타입이 뭐냐를 가지고 거꾸로 함수에 적용되어 있는 타입이 뭔지를 찾아준다던가, 이렇게 양방향으로 다 찾아주는 타입 추정이 이제 들어있죠, 타입 시스템이. 그런데 이 양방향 타입 인퍼런스는 이 constraint라는 이제 오토레이아웃에서 썼던 용어가 똑같이 나오는데요. 제약상, 타입을 위한 제약상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constraint는 찾아보니까 힌들리 밀러 타입 시스템이라고 불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이제 ML 언어에서 만들어졌던 타입 추적 시스템들. 그래서 요거 다음 슬라이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폴리모픽 타입이나 펑션 오버로딩 타입도 같이 체크가 가능한 이제 펑셔널한 타입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쭉 컴파일을 하면서 SI를 만들면서 컨스트레인트를 계속 만들어요. 얘는 무슨 타입일 것 같아, 얘는 무슨 타입일 것 같아를 계속 만들면서 컴파일을 쭉 하고요. 그 타입 컨스트레인트 만들어 놓은 거를 쭉 계산해서 얘가 정말 그 타입이 맞아? 어떤 타입이 맞는 거지? 하고 타입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타입을 찾아내는, 그래서 타입 추정 계산식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방금 봤던 HM 타입 시스템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굳이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HM 타입 시스템들이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스칼라 공부하시거나 이제 하스케일 공부하신 분들이 정리해 놓은 자료들이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데 그냥 자료를 번역해 놓으시고 설명을 안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읽어봐도 내가 이해한 게 맞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해한 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HM 타입 시스템, 줄여서 HM 시스템인데요. 초반에 만들어진 거는 이제 힌들리라는 박사님 논문으로 이제 이 타입 추정하는 로직의 타입들을 추정하는 원칙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쓰셨고요. 이제 그 뒤에 뭐 밀러나 뭐 디너 분, 이게 박사님들이 계속 연구를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 놓으셨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이제 좀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쓰는 코드의 익스프레션이 어떤 타입인지를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하나하고, 그렇게 표현한 수식들을 가지고 실제로 타입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다 논문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추정하는 방식은 이제 디덕티브 시스템, 연역적으로 계속해서 추적을 하는 건데요. 이 룰은 저희가 잘 아는 3단 논법을 수학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A이고 A가 B이면 A는 B다 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가 조건이고요. 최종 결론이 B가 밑에 바 아래에 있는 게 B라는 거예요. 이 룰을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 이게 처음 구현된 게 이제 ML 언어에서 구현이 됐고, 뭐 하스케일이나 그리고 요즘 나오는 모든 펑셔널 언어들은 다 이 HM 모델을 가지고 확장해서 더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수식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저도 이걸 넣으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익스프레션이 있고요. 정의가, 수학적인 정의가 익스프레션이 있고 타입이 있고 신텍스가 있는데, 이 수식들을 가지고 논문에 이제 계속 정의를 내려서 타입을 이 수식들로 표현할 수 있고, 타입에 대한 메타 언어들을 이제 수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 그거를 수학적으로 이제 연역적으로 쭉 3단원법을 계속 거쳐서 만들면 최종적으로 찾을 수 있는 타입이 있더라라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뭐 소문자일 때는 뭐 이게 변수고 2일 때는 표현식이고 그리고 2를 이렇게 나란히 쓰면 이게 이제 함수를 효출하는 이게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에 대한 뭐 표현식이고 요거는 람다 표현식에 대해서 이 이름 없는 함수가 fx일 때 안에 이제 결과값이 뭐 2가 된다든가 이런 걸 수학적으로 저희가 쓰는 코드들을 수학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제가 어제 이거를 사무실에서 이렇게 펴놓고서 거의 한 30분 동안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좌절을 하면서 저 옆에 있는 애처럼 좌절을 하면서 내가 이해한 건지 아니면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부터 네, 그리스 문자표를 옆에다 놔놓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네, 이렇게 됐었어요. 자, 요 네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거를 이해하신 걸로 만족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다 아는 변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콜론은 요게 변수 이름, 만약에 변수명이고 요게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스 문자는 대부분 타입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X가 시그마 타입이면 타입이라고 타입의 집합이거든요. 요게 이제 보통은 이제 람다, 대문자 람다는 저희가 아는 콜렉션, 뭐 집합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이면 이제 그 세트 안에 있는 요거는 이제 뭐라고 그러더라? 네, 벌써 이름을 까먹었네요. 요거는 추정할 수 있다라는 어슘의 의미더라고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그 세트 안에서 X가 시그마 타입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변수의 타입을 지정해 놓은 게 어딘가에 있으면 그 중에 걔네들은 다 그 타입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수에 대해서. 그래서 변수의 타입을 써놨으니까 당연히 타입으로 추정할 수 있겠죠. 밑에 거는 요 수식은 함수 표현할 때 많이 쓰죠. 저희 인풋, 아웃풋에 대해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빼기 화살표 이렇게 쓰는데 수학식에서는 이렇게 실제로 에로우를 쓰네요. 그래서 에로우 연산에 대해서 이제 인풋이 타우 1 타입이고 아웃풋이 타우 2 타입이면 2 타입이면 익스프레션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함수 E1으로 들어간 인풋은 E2의 타입을 T2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T1, E1은 함수고요. 함수의 타입이 인풋이랑 아웃풋이 정해져 있으면 들어가는 걸 알면 나오는 거를 타입을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수에 대한 타입을 추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밑에 거는 람다식이에요. 람다식이니까 타입을 모르고 그 함수의 타입을 모르고 아규먼트의 타입을 가지고 람다식의 타입을 추정할 수 있다라는 수식이고요. 마지막 거는 이제 대체. 이제 이 E2에 있는 수식의 x들을 E1으로 모두 다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타입은 타우라고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하품을 하시기 시작하셨네요. 네. 자, 알고리즘은 이렇고요.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타입 체커들이 돌아가면서 컨스트레인트를 만듭니다. 방금 설명했던 것들을 이제 수학적으로 설명했던 거를 이 코드에서 보시면 두 타입이 같은지 메타 언어를 가지고 비교를 해요. 두 타입이 같은지 그리고 서브 타입인지 타입 간의 변환이 가능한지. 그래서 이 전환은 이퀄리티랑 서브 타입인 경우에만 전환을 할 수 있는 거죠. 저희 이제 폴리모피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타입 캐스팅은 따로 있어요. 밑에 타입 캐스팅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컨버전은 이제 아예 바꿀 수 있는 것들. 컨스트럭션은 뭐 인티저를 가지고 스트링 값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컨스트럭터를 만들면서 타입을 바꿀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멤버인지, 그리고 멤버가 그 특정 타입인지, 뭐 프로토콜인 경우에는 프로토콜의 메소드들이 다 구현이 돼 있는지, 그러면 그 타입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컨포먼스인지, 이런 컨스트레인트들을 컴파일러가 분석을 할 때마다 하나씩 만들어서 쭉 집합을 만들어 놔요. 얘가 이 수식이 가능한 컨스트레인트들, 이런 조건들을 다 만들어 놓고요. 이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할 때 이 컨스트레인트들 중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요 범위만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오버로드 함수를 여러 개 오버로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타입이 다른 함수들이 여러 개 생길 텐데 그 중에 뭘 고를 건지 그런 룰이라든가 혹은 상대적으로 관련이 있는 애들이나 멤버에 관련돼 있는 것들은 이렇게 릴레이션을 체크를 해서 한꺼번에 줄이기도 하고요. 그 컨스트레인트를 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줄일 수 없는데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스코어를 기반으로. 그래서 더 스페시픽한 걸로 같은 컨스트레인트라면 더 세부적인 타입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컨스트레인트를 고르고 나면 이제 타입을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타입 추정이 이렇게 복잡한 건지 저도 준비하면서 알았었는데 아무튼 저희는 환경에서 바로바로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타입이 추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뭘로 됐는지. 근데 안에서는 계속해서 컨트롤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얘가 추정을 하니까 그 가능성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타입 추정이 실제로는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난다고 그래요. 원래 알고리즘 자체는 리니어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타입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추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실 때도 타입을 뭘로 써야 될지를 본인이 뭘로 써야 될지 판단이 안 될 때는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안 써놓고 나면 이상한 타입이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스위프트가 뭘로 추정하는지를 아셔야지만 그거를 내가 원하는 타입으로 바꾸던가 아니면 전환을 시키던가 변환을 시키던가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데 도움이 좀 드리고자 만들었던 거고요. 하지만 네, 수학은 포기하시는 게 편하겠습니다. 저 수식은 네,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읽는 법을 아시는 분은 끝나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네, 여전히 쉽지 않네요. 다음 단계는 타입의 내부 구조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티브 클래스 타입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값을 넣는 거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생기는 함수들은 되게 다 이상해져요. 실제로 스위프트는 컴파일을 하고 나면 이제 네임 맹글링을 돌려서 스위프트 네임 맹글링을 이용을 해서 C 스타일의 함수들을 뽑아내는데 그 C 스타일의 그 이름들 앞에 스위프트 클래스 이름이나 타입 정보들 뭐 매직 쿠키 같은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여기 보시면 언더바 TFC 55 클래스 9 나이티브 P and 요게 메소드 명이거든요. 이런 식의 함수들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컴파일 할 때 요걸로 링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타입을 넣으시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위프트 중간 언어를 뽑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요 모습을 보시면 아 얘가 요 클래스를 만들면 어떤 것들이 생기는구나 메소드를 좀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구조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구조가 좀 더 효율적인지 메소드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니까 이게 더 좋겠다 저게 더 좋겠다 비교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클래스 타입은 오브젝티브-C 클래스를 컴파일한 거와 상당히 비슷해요. 비슷해서 이제 얼록 이닛이 다 생겨요. 그 생성자와 소멸자가 다 생깁니다. 이 화면은 소멸자에 해당하는 d인it에 해당하는 메소드 두 개가 생긴 거를 보실 수 있고요. 뒤에 슬라이드에 보시면 네, 생성자가 이렇게 생기는 걸 보실 수 있다. 생성자는 이제 얼로케이션 하는 거하고 안에서 레퍼런스 값을 갖다가 이제 복사하는 걸 보실 수 있죠. 클래스 타입이기 때문에 스택에는 요 기본 공간만 생기고요. 값들은 다 힙에 생겨서 레퍼런스로 참조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오브젝티브-C랑 비슷합니다. 요 자세한 이제 이런 구조들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은 오후에 네, 스위프트 퍼포먼스 세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되니까 그때 생각을 좀 더 궁금하신 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열거 타입입니다. 열거 타입은 기본적으로는 값만 어사인을 하는 구조예요. 열거
형으로 선언되어 있는 거에 초기 값이 뭐냐에 따라서 그 케이스의 그 코드만 딱 생성이 되는데요. 그 값을 비교를 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해시어블 프로토콜과 이커터블 프로토콜을 자동으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 구현하는 것들이 값만 넣으면 자동으로 추가가 돼요. 여기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케이스 2개, 값을 2개만 넣는데 2개만 넣더라도 이 케이스에 생성하는 코드, 예측 케이스에 생성하는 코드가 이만큼이 생겨요. 스위치문처럼 요만큼 생겨서 첫 번째 값으로 생성을 하면 여기가 실행이 되고요. 두 번째 값으로 생성하면 여기가 실행이 되고 이런 식으로 스위치문처럼 만들어져서 실제로 생성이 되고 그래서 값이 만들어진 다음에 방금 설명드렸던 비교하는 함수들이 쭉 만들어져요. 값이 해시어블한지 혹은 값이 같은지 안 같은지 비교하는 메소드들이 프로토콜 메소드들이 쭉 만들어지고 그 메소드들이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밑에 또 만들어집니다. 요게 이제 올해 WWDC에서 얘기했던 그 위트니스 테이블이라는 거예요. 프로토콜 위트니스 테이블. 그래서 PWT라고 나오는 이런 메소드 테이블들이 클래스 요 이넘 타입을 만들 때는 밑에 자동으로 생긴다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넘 타입은 타입 자체 생성하는 코드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이렇게 메소드들이 되게 자동적으로 막 생긴다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스트럭 타입은 대부분의 스위프트의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들은 다 스트럭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90% 이상이고요. 이넘 타입은 뭐 손에 한 서너 개 꼽는데 대부분 뭐 어레이나 인트 뭐 웬만한 타입들은 다 스트럭 타입이에요. 스위프트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객체처럼 생애 주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닛 생성자랑 소멸자가 다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리테인 릴리즈도 있어요. 우리 아크가 들어오면서 잊어버렸던 리테인 릴리즈가 내부적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크로 다 도랑작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리테인 릴리즈가 들어가요. 자동으로 들어가지만 이제 내부적으로는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스택 밸류를 조금 그 값 밸류 타입이긴 하지만 완전히 밸류 타입이 아니라 데이터 구조 크기나든가 여러 가지에 따라서 오브젝트랑 별 차이 없이 동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타입별로 잘 보셔야 돼요. 그 실제로 스탠다드 타입의 타입별로. 자, 예를 보시면 간단하게 렛 변수를 선언한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얘는 렛은 값을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게터가 안 생기고요. 세터가 안 생기고요. 생성자랑 전체 객체를 만드는 생성자하고 게터만 생깁니다. 그래서 얘는 셋을 다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게터가 생겨요. 그래서 얘를 참조할 때는 요 게터가 불리는 거죠. 그리고 이 생성자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그 얼록 박스를 불러서 메타 정보들을 쭉 해서 리터럴 값들을 복사를 한 다음에 스트럭처 엘리멘트 구조체니까요. 그냥 메모리의 구조체만큼의 얼로케이션을 잡은 다음에 거기에다 값 넣고 리테인을 하고 만들었던 그 컨테이너 박스를 릴리즈를 하고 리턴을 해줍니다. 네, 이런 코드가 동작을 하시는 걸 볼 수 있고요. 바로 이제 렛이 아니라 베리어블로 선언을 하면 방금 보셨던 것 같은 생성자 코드하고 이제 게터 세터가 같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게터 세터가 만들어지는데 세터가 두 개가 만들어지죠. 보면 그냥 세터가 있고요. 밑에 보면 materialize for set이라는 게 생겨요. 얘는 이 unsafe한 옵셔널 처리가 가능한 옵셔널 이게 값이 안 생길 수도 있거든요. 바에다 값을 안 넣을 수도 있으니까 옵셔널 처리를 대신 해주는 생성자고요. 얘는 옵셔널 처리 안 해주고 값을 넣어주는 생성자가 내부적으로 두 개가 생겨서 옵셔널이면 이게 불리고 옵셔널 아니면 이게 불리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니까 내가 컴파일러가 만든 코드까지 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평소에는 별로 보실 일이 없을 텐데 저게 이제 스위프트는 더구나 어셈블리 코드를 거의 보실 일이 없을 거잖아요. 죽고 나면 이제 뭐 크래시 나서야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힘든 굉장히 멋진 일이지만 저희는 관심 없죠. 오늘 같은 세션에서나 볼 수 있는 거고 돌아가시면 바로 까먹으실 수 있겠지만 그리고 자료는 저희가 모든 세션을 다 오픈해 드릴 거니까 그리고
돌아가시면 정리해서 제가 메일로 다 자료 링크들을 보내드릴 거니까요. 뭐 굳이 원하시는 사진이 있으시면 네, 저를 같이 찍어주셔도 좋겠지만 네, 슬라이드는 안 찍으셔도 제가 다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물론 이런 거는 좀 뺄 것 같기는 해요. 네, 이제 마지막 내용은 스위프트3에 올라가 있는 파운데이션 얘기입니다. 파운데이션은 원래 이제 앱을 만들 때 필요한 SDK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스위프트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뿐만 아니라 이제 애플이 만들어 놓은 킷들을 써야지만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요 밑에 있는 파운데이션, 요 라이브러리들이고요. 아까 뭐 스위프트3 처음에 소개해 주셨던 거 내용에서도 약간 도입이 됐었고, 그리고 실제로 스위프트3는 이제 API 가이드라인이 바뀌었으니까요. 얘네들도 API 구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조금 더 스위프트다운, 스위프티한 API들로 바뀌어서 앞에 프리픽스 없이 이제 뭐 컨텍스트를 넘겨둔 것들을 다 객체나 뭐 스트럭트를 넘겨서 걔한테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처럼 바뀐 것처럼 네, 파운데이션도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래 NS 오브젝트 형태로 NS 클래스, 뭐 NS 머시기 뭐 이런 게 있었던 것들을 스위프트한 API들로 바꿔줘서 파운데이션을 정리를 해줬습니다. 네, 표로 정리해 보니까 꽤 많아요.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정말로 의미 있는 것들은 이 정도예요. 이 중간에 있는 애들은 이름이 다 떨어졌죠. 이름이 NS가 다 떨어졌잖아요. 이제 그래서 NS가 다 붙어 있지 않고 뭐 URL 그냥 URL로 부르시면 되고 URL 리퀘스트.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예제 중에 제일 많이 고쳐야 됐던 건 이거였어요. 네, URL. 그래서 NS URL 뭐 네트워크 예제들은 다 URL과 URL 리퀘스트를 써야 되는데 이게 함수 구조가 다 바뀌어가지고 얘네들이 래퍼 포장하는 구조체 타입들은 다 래퍼 클래스더라고요. 그래서 구조체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안에는 NS URL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서 NS URL한테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를 그냥 구조체 메소드에서 연결만 해주고 있는 타입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애들, 이렇게 주황색으로 만든 애들은 구조체로 애플이 새로 만든 애들이에요. 그래서 NS 노티피케이션을 대체할 수 있게끔 내부 이제 아예 구조체를 만들어준 경우들, 뭐 메저먼트, 인덱스, 패스, 인덱스 셋, 그 다음에 데이트 이런 애들은 아예 스트럭처로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요 얘네들 같은 거는 써보시거나 오픈소스 있으니까 얘네들을 까보셔도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좀 참고를 하실 때는 얘네 소스들을 파일들을 요 앞에 게 파일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파일을 찾아서 요 안에 거를 열어보시면 어떻게 생겼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리를 해드려야 될 시간이 됐어요. 네. 아까 기억하셨던 HM 타입 시스템 수식이 기억이 나시나요? 벌써 다 까보셨죠? 네. 네, 잊으셔도 되고요. 수식은 잊으셔도 되고 대신 이제 스위프트 컴파일러는 LLVM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 크리스 네트너가 테일러 스위프트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네.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그 미덥에서 이제 비디오 다 끄고 녹화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 크리스 네트너한테 물어봤대요. 근데 왜 이름이 스위프트야? 그랬더니 크리스 네트너가 막 웃으면서 나 사실은 테일러 스위프트를 좋아해. 그랬다고 그래요. 네. 그게 농담조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농담 반이었겠죠. 네. 그래서 상당 부분 스위프트 오픈소스들 중에서 테일러가 들어가 있는 오픈소스들이 꽤 있어요. 이름이 테일러인 게. 벌써 이름이 한 3개가 겹쳐 있어요. 다 다른 프로젝트인데 테일러가 3개가 있어요. 뭐 서버 프로젝트도 있고 프론트엔드 프로젝트도 있고. 네.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봅니다. 네. 최근에는 토르의 로키랑 사귄다고 해서 저희는 관심 없지만 타입 시스템은 HM 타입 시스템을 확장한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알고리즘은 아까 설명드렸던 수식이 W 알고리즘이에요. 그 W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컨스트레인트를 만든다. 근데 그 컨스트레인트들은 그 줄마다 처리가 되는 컨스트레인트들을 만들어서 나중에
이렇게 수식을 합쳐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계속 다 더해서 점수가 제일 낮은 스페시픽한 타입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타입 내부에서는 이 LLVM 스위프트 컴파일러가 만들어주는 SIL로 살펴보면 클래스 메소드랑 이노머레이션에 생기는 프로토콜 메소드들, 그리고 구조체 타입, 스트럭트 타입에 생기는 세터들, 렛일 때는 안 생기고, 그리고 프로토콜 타입인 경우에는 프로토콜 구현해 놓은 메소드들을 테이블로 만들어 놓는 위트니스 테이블도 생기고 그렇게 된다. 그리고 스위프트 파운데이션에는 이런 애들이 새로 생겼으니까 새로 생긴 애들이 어떻게 구현됐는지 보시려면 오픈소스 사이트에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10번 정도 읽어봤던 흔들러 밀러 타입 시스템의 위키 사이트고요. 여기 가시면 저 수식들이 예쁘게 SVG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써먹으시려면 그 사이트에 있는 수식을 써먹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이런 블로그들을 찾아보시면 이제 실제로 그 수식을 스택 오버플로우에 물어서 질문했던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근데 답변들이 다들 힘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답변하기 힘들어서 3번에 걸쳐서 그 수식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블로그를 3번에 걸쳐서 나눠 쓴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블로그에 가서 보시면 이 수식을 이해하기 위한 블로그가 3개가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덕타입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샌드위치 드실 시간이니까. 타입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책을 쓰던 게 있었는데 거기서 다 커버를 못 해가지고 좀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했었고요. 이제 타입 시스템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최근 스위프트 3에서 논의되는 사항 중에 아직 정리가 안 된 것들 중에서도 보면 타입 자체를 바꾸는 경우가 생기고요. 특히 오브젝티브-C랑 호환성, 그리고 스위프트만 자체로만 YOC에서 떨어져서 리눅스나 다른 환경에서 스위프트만 놓고 쓸 때의 타입이랑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되느냐 가지고 논의를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논의 사항들로 보면 타입들이 조금 더 바뀔 것 같아요. 애니타입이나 애니오브젝트 타입 같은 것들이 용도가 좀 바뀐다던가, 지금은 애니타입이 최상이고 애니오브젝트가 오브젝티브-C랑 붙일 때만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논의하는 건 그 두 개를 바꾸자 이런 논의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연말에 스위프트3가 최종 결정이 될 때는 타입들이 조금 더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해두시면 이제 스위프트3 때 충격이 좀 덜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오후에 계속되는 세션들 잘 참여해 주시고, 피곤하시면 잠깐 바람 쐬고 들어오시고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샌드위치가 준비가 됐을 텐데 너무 이렇게 몰려 나가시면 다 못 받으실 수 있으니까 천천히 차례차례 준비해서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세팅 돼 있어요?